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목요일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날이 더워지면 썸머 랠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주식시장에서는 랠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산타 랠리라고 있죠. 산타 랠리의 기본적인 어원과 내용은 이제 연말에 그 보너스를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이 보너스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이런 근거 없는 내용의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1월이 되면 1월 효과에 의한 1월 랠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이나 4월 시즌이 되게 되면 벚꽃 랠리라고 그래서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죠. 이 실적 관련해서 또 랠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벚꽃 랠리. 그리고 지금까지 날이 더워지면 또 썸머 랠리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각 그 매체를 통해서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주시장을 이제 잘 들여다보게 되면 상승하는 날이 하락하는 날 대비해서 약간 많습니다. 55대 45 정도의 비율로 상승과 하락의 날이 있고요. 한 10포인트 정도 선에서의 오르내림은 보합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라면 시장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보합장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이제 상승과 하락장으로 이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횡보 10포인트 내외에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날이 절대적입니다. 최근에 시장 또한 일부 상승 이후에 최근에 등락장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전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주식 투자는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태풍과 가뭄과 뭐 이런 병해충을 대비해서 우리가 또 계속 관리하고 가을에 추수하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관리를 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 또는 7월부터의 시장 상황은 지수의 장이 나타날 것이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지점에서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살펴보고 알아볼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에 대한 그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방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상당히 그 판단하기가 어려운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살펴볼 내용은 시장의 전망과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상세적인 내용으로는 상승 목표치. 그러면 장이 어디까지 움직일지, 단기 구간 내에서의 상승 목표치, 그 다음에 장기 구간에서의 상승 목표치, 유월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궁금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시장 주도 업종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국내 시장이 그 글로벌리 그 세계 각국의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 상황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시장에 대한 내용들 참 긍정적인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죠. 30년 만에 토픽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독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역대 지수를 돌파하는 상승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만 같은 상황의 지수를 보게 되더라도 양안관계라든가 악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견조한 흐름에서의 국내 시장보다도 강한 흐름에서의 지수 상승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저평가 그리고 국가 간의 흐름들을 비교 설명해드리면서 우리 시장의 전망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과치를 한번 도출해 보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의 전환 시점 중요하죠. 언제쯤 전체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좋아질지 이 전환 시점에 대한 내용과 이 핵심 포인트 어떻게 우리가 시장의 전환 포인트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외국인이 사서 주가가 올라갔다.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여하지 않고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 왜 빠졌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나중에 똑같은
시행착오에서 의 실수를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녀 교육을 할 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후로 해서 제일 많이 아이들에게 사주는 책이 그 마법 천자문 책이 있고요. 저도 사줬습니다. 그리고 Why라는 책이 있죠. 왜? 뭐 컴퓨터는 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내용들의 책이 저도 애들한테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왜 시장이 지금의 장세에서 바로 가지 않고 흔들림의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어디까지 갈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제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금토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FOMC 회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주의 깊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비교, 분석, 판단을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금통위, FOMC와 똑같은 금통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통위에서 기자회견 시에 나왔던 중요 메시지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금통위에서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주요 메시지들을 발표를 하죠. 기자회견 시에. 이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정체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주도주도 없고요. 이슈도 없고요. 테마도 없습니다. 이런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우선주들, 특이 종목으로의 최근 움직임 자체에서의 흐름들이 몇 가지 주요 포인트가 짚히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우선주, 어떤 흐름에서의 또 어떤 시장에서 어떤 내용의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관련한 내용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 살펴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내용이죠. 시장의 큰 물줄기는 지수는 약간의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큰 틀에서의 흐름은 5월, 6월, 7월 중순까지의 흐름은 시장의 상황이 등락의 과정의 흐름이 진행이 될 것이고 7월 중순, 7월 하반기부터의 시장이 상승으로의 지수장이 진행이 될 것이라는 측면의 큰 얼개를 여러분께 짜드렸습니다. 좀 깊이 있게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내용의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왜 어떠한 근거로 해서 7월 중순 이후의 시장 상황이 지수의 장일 것이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다소간의 지수 등락의 장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의 기술적, 펀드멘탈이 아니고요. 기술적 분석 흐름에서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냐면 매물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투자에서는 종목의 흐름, 지수의 흐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하게 거래가 집중되었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많은 사람들이 해당 구간의 가격이나 지수에서 주식을 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흔들림의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팔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이후에 하락이 나온 뒤에 주가가 다시 상승할 때 내가 산 매수 가격에 새로이 주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팔아야 될까?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고요. 이때부터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뚫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의 기간차에 진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판단하고 연구하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매물과 저항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최대 매물 구간, 저항 구간이라고 한다면 지난해 1년 전쯤이었던 2022년 또는 2021년 연말부터 연초까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주가가 3,300포인트에서 대략 한 3,00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주식을 사봐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했던 지점의 지수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에서 주가가 등락의 과정에 진행이 되었던 구간이 2,600에서 2,700입니다. 이때 주식을 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이 가격권대에서
진입을 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구간에서의 흐름에 반복적인 등락의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장이 이 구간에서의 매물을 소화하기 전 단계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00포인트 구간에서의 흐름을 그리고 매물을 소화하게 되면 3000포인트까지는 매물이 없습니다. 왜? 이때의 시장은 매물이 없이 다이렉트로 주가가 하락했던 지점이죠. 계속해서 연속 하락에 의한 주가가 시장이 그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때는 팔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물린 상태, 조정받는, 하락하는, 손실이 본 상태로 지수가 내려가는 형태 시장이었죠.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매물이 공백되어진, 매물이 없는, 그래서 주가가 이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가벼이 움직입니다. 이 구간에서 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가벼이 움직이면서 쉽고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 공백 구간에서의 지수 상승장이 7월 이후, 그러니까 8월, 9월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큰 얼개를 짜서 이제 전략을 세웠다 한다면 전술적인 부분 차원에서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응을 할 때 지수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 지수의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적 측면에서 어떤 종목을 6월과 7월까지의 흐름에서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입니다. 대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흐름의 설명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지수 흐름에 대한 상황을 이제 예상으로의 그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그려놨습니다. 첫 번째 A, 붉은색으로 흐름이 진행되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은 잔파동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6월과 7월 시장 상황 하에서 지수가 잔파동, 그러니까 10포인트 내외 지수 구간 흐름에서 움직임 자체가 좀 절제돼서 흐름이 진행되는 장들이 많이 있죠. 이런 장에서는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중형주라고 한다면 뭐 소부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전자에서는 PCB 업체 종목이 될 것이고요. 자동차에서는 부품주들이 될 것이고요. 뭐 등등의 이러한 좀 중형주 섹터에 있는 중간 그 그룹에 되어져 있는 종목들이 좀 빠르게 갑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 중형주급의 종목들은 등락의 모습이 아니고요.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쭉 주가가 올라갑니다. 지수와는 별도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었던 중형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연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하루 이틀 조정받고 2, 3일 올라가고 하루 이틀 조정받고 이 과정은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격 측면에서의 흐름 자체는 연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장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A 형태의 시장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형주급의 종목으로 세팅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측면, B의 형태가 있습니다. B의 형태는 지수를 큰 폭의 20포인트 이상의 지수 움직임이 등락을 주면서 흐름이 진행이 되는 시장입니다. 이런 장 많이 있죠. 한 번은 지수가 세게 칩니다. 뭐 20, 30포인트 세게 올라갔다가 절제된, 그러니까 소폭 등락의 과정이 2, 3일 거치고, 그리고 한 번은 또 세게 내려가고, 그리고 또 세게 올라가고, 이런 등락의 과정이 큰 폭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에서는 대형주 위주로의 시장이 운용이 되죠. 특히 이러한 장에서는 외국인 중심의 시장이 운용이 됩니다. 대형주 위주임에서 핵심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또는 큰 주식들죠. 현대기아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로 움직입니다.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한 번은 반도체가 움직여요. 한 번은 전기전자가 움직여요. 한 번은 자동차가 움직여요. 이렇게 섹터 간에 돌아가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매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심 우량 대형주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매매도 어렵지만 지수는 큰 폭의 오름과 뭐 등락의 과정이 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장이죠.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시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가능성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A 형태의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좀 그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B 형태, 큰 폭의 등락이 있을 만한 흐름의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내일 미국에서 PC 그 지표 발표됩니다. 그리고 6월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으로 이제 지수가 큰 폭의 등락장이 진행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큰 대형주 위주로의 시장 형태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크게 이렇게 크게 기관차는 똑같습니다. A는 마찬가지로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2650포인트 고점으로 해서 공이 2650포인트가 단기 고점 라인이 될 것이고요. 저점이라고 한다면 2600포인트 정도의 저점, 고점 저점은 비슷합니다. 큰 폭의 지수 형성의 장이나 작은 진폭의 지수 형성 장이나 저점과 고점은 비슷하지만 움직임 자체에서의 흐름들이죠. 그래서 A 형태와 B의 형태의 시장 모습이 6월과 7월 상황 하에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큰 얼개에 대한 시장 부분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요. 좀 작게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될지 라고 판단을 했을 때 A냐 B냐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제가 다시 그 찐시황을 진행하는 목요일 정도가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A의 가능성이 조금 우세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제가 잠시 뒤에 이제 펀더멘탈 관련해서 시장의 통화에 대한 흐름과 금리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펀더멘탈 부분을 다시 이해를 시켜 드리겠지만 기술적 분석의 내용으로 지금의 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게 되면 월봉입니다. 종합지수 월봉이죠. 우리가 이제 그 일봉이나 분봉을 보고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월봉을 좀 더디지만 판단해서 지금 지점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도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그 시장에서의 그 월봉지수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이평선 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평선의 기울기와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한 번의 기울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기울기의 흐름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추세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월봉상에서의 이평선의 기울기와 각도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 기간을 두고 장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의 흐름을 두고 그 방향대로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후의 문제는 이해 측면에서 좀 다르겠지만 이 기울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을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월봉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60일 전과 20일 전 딱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60일 전 주가 지수죠. 지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의 지수가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평균 지수는 20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2500포인트 수준에 있는 지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단기간에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기울기 추세는 유지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0일 전 주가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후에 내려가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은 앞으로의 기울기는 상방으로의 진행이 된다라는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선은 향후 상승으로의 가닥을 잡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울기의 각도를 그려갈 것이다. 이 부분 하나 판단이 되죠. 왜?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 구간에서의 터닝 포인트를 잡을 때 60일은 장기 추세선이기 때문에 또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평선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터닝 포인트 자리에서 터닝한 이후에 시간을 두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첫 번째로의 전제로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20일 이평선이죠. 20일 이평선은 추세선이라기보다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선입니다. 꺾임이 나오는 지점에서 터닝 포인트를 읽어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일 전 주가를 판단해 보면 됩니다. 20일 전 주가를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여기 마지막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온 이 지점입니다. 그러면 20일 전, 여기는 19일 전이겠죠. 여기는 18일 전. 이제 월봉이지만 일수로 18개월 전으로 보게 되면 안정적인 지수,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위치해 있는 평균 가격과 비슷해지는 지점까지 가격이 내려오는 지점은 다음 달 6월, 7월이 되게 되면 지수가 현격하게 내려와서 진행되는 지점에서의 결과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6월 달까지는 지수 흐름이 3,0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을 돌려 세우기 너무 버겁죠. 지수가 지금 2,500포인트 상황 하에서 3,000포인트까지 급상승을 보여준다면 20일 이평선을 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2,600에서 2,700 사이에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요. 이 구간을 단기간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 그렇다면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6월과 7월까지 해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그 해석과 동일한 결론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일 이평선이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에서의 터닝 포인트를 7월 말 8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이 대략 한 7월 말 8월부터는 내려온 지수 상황에 대한 흐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돌려 세우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의 지점을 7월 말부터 8월까지의 흐름에서 시장이 전환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이해가 되지 않으실 때는 저 유튜브 방송 화면을 딱 캡처하셔가지고요. 요 내용을 한번 잘 찬찬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면 조금씩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한 번에 쉽지 않죠. 두 번, 세 번. 저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공부와 배움을 할 때 한 번에 전 좀 느립니다. 배움이. 하지만 여러 번 제가 꾸준한 끈질김이 있어가지고 알 때까지 계속 수영도 제가 지금 6개월 다니지만 자유형을 못 되었지만 저는 1년이 걸리더라도 자유형 마스터할 때까지 새벽 수영을 다닙니다. 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캡처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씩 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시장 전체 내용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펀드멘탈.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고, 그리고 글로벌리 우리가 위치해 있는 시장의 그 상황은 어떻고, 시장 주변에서의 국내 경제를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의 내용은 변수들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상수입니다. 상수. 변수는 추세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해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상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적인 구조와 상태, 현황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어디이냐? 대만, 일본, 독일, 한국이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유사한 형태의 국가들입니다. 왜? 한국, 일본, 대만, 독일이 술 주도형 국가이죠. 대부분 뭐 국내에 보유한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나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일부 자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출 위주의 정책으로 그 국가 경제를 끌어가는 나라들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들 국가의 주식 시장에서의 흐름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자금시장과 통화시장인데 자금시장과 통화시장에서 흐름이 수출 주도형 국가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 독일은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형태, 흐름 자체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과 그리고 우리 시장이 좀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부분이 개선이 돼야지 상수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개선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개선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서 어느 타이밍이 되면 이 상수라는 이 절대적인 값도 변화가 되겠죠. 언제쯤 변화가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에 대한 그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수는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탄탄한 지지선이 있죠. 제가 돌파되어진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기존에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저항값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내 주가가 하락했을 때에도 이 가격에서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꼬리를 살짝 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 장중에 살짝 꼬리를 달았을 때 깨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통으로 크게 이틀 이상 깨졌을 때 추세적으로 저항 지지가 돌파나 추세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탄탄한 지지로 인해서 이 지지를 받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 큰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상향 추세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지수적 측면에서는 상향화된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 고점, 이 고점 돌파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추세적 흐름에서는 이제 상승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었고요. 대만 시장입니다. 대만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특별하게 다를 거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각국의 수출 형태, 수출 상황 그리고 무역 수지 상황도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관련한 지금 대만과 우리나라의 처한 위치에서의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별로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데 주시장은 다릅니다. 대만의 그 시장의 지금 상황을 주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모든 전세 국가들이 2021년도와 2022년도 역대 사상 최고치의 지수를 다 찍었죠. 대만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22년도 즈음에서 18,500포인트의 역대 지수를 찍었던 지수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대략 한 16,300 정도 되죠. 그러면 역대 고점 대비해서 한 12% 정도 하락한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316포인트, 21년 6월 24일 이때 3,316포인트를 찍었고요. 이때 지수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지수 마이너스 포인트가 한 24% 정도 하락된 지점에서의 상황입니다. 대만에 비해서 별로 다를 게 없지만 종합주가지수 시장적 측면에서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못 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도 더 주변 여건에서의 상황 안 좋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최근에 굉장히 위험 수위로에 치닫고 있는 상황들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안관계라고 합니다. 양안이 어딘가 봤더니 대만과 중국의 해협을 통칭해서 양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양안관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고점을 돌파했고요. 우리는 대략 한 지점상으로 보게 되면 한 여기쯤 되겠죠. 우리 시장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하락은 나오지 않겠지만 지수가 상향화된 지점의 흐름입니다. 고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흐름 측면에서 보면
단계별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주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시장보다 훨씬 좋은 흐름에서의 시장 상황입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은 며칠 전에 그 역대 지수 상황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2021년, 2년 찍었던 고점을 이번 주 상황에서 돌파했습니다. 돌파했다 잠깐 지금 쉬고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지만 독일 시장은 역대 지수 돌파, 사상 최고치 지수 이번 주에 갱신한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시장 좋죠. 독일 시장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상승 N차형입니다. 지수가, 종목이 상승 흐름이,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될 때 보통 상승 N자형으로 움직입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N자의 절대적인 불변 원칙이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을 이번 조정받을 때 깨지 않는 게 이 패턴 진행의 절대 불변의 원칙이죠. 상승 N자형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유럽 자체가 지금 소비 측면에서의 그 개선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시장은 이미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요. 영국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 아는 루비통, 그 다음에 크리스찬 디올, 그 다음에 에르메스,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 1, 2, 3, 4, 5위에 다 있습니다. 다 대부분 고가품이자 소비재 상품들이 시가총액 상위 1, 2, 3, 4, 5위에 있죠. 그래서 유럽은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소비재뿐만이 아니고 생산재도 수출하는 국가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독일의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조적인 측면은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유럽 국가 내에서의 환경이 우리보다는 좀 좋은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역대 지수 지금 돌파했고요. 추세 흐름 측면에서는 상승 N자형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토픽스 지수가 30년 만에 사상 최고치 돌파했고 니케이 225도 마찬가지로 최근 내에서의 역대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 내에서 아주 가파른 G7 회의가 있긴 하였지만 뭐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에 대해서 워렌 버핏도 주식을 산다고 하죠.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에만 하더라도 대략 한 20조를 샀다고 하고요. 5월에도 대략 그 비슷한 규모의 지금 현재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도 뭐 20조의 규모는 아니지만 시장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4월에 한 2조, 5월에도 비슷한 규모로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정체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경제를 판단해서 주식을 사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해외 자금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동남아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금리차 때문에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일본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었습니다. 구로다 총재에서 우에다 총재로 바뀌었거든요. 구로다 총재는 기존에 10년 이상 일본 경제를 끌어갔던 수장이었고요. 구로다 총재가 추진했던 정책의 대표적인 그 정책이 초저금리 저물가입니다. 근데 이번에 3월에 바뀐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완화된 통화 정책과 금리였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일본 금리가 최근에 샥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딱 판단했을 때 정상 시장으로 갔을 때 금리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채권을 사야 된다. 한국 채권을 사야 된다. 이 자금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자금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외국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초에 환전을 해서 채권을 사야죠.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왜? 원화를 계속 사기 때문에 1,000원이었던 원화가 달러가 계속 들어오면 1,100원, 1,200원, 1,300원, 1,500원 이렇게 올라가죠. 채권 같은 경우에도 금리도 이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수요가 계속 몰리게 되면 채권을 사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올라갑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국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사자가 많으면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지 않죠.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해도 사자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금리가 내려가겠죠.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사자가 많아지면.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향후에 경제가 안정화되고 전체 글로벌 시장이 정상 시장으로 돌아갔을 때 미국보다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국가들이 경제 회복 능력도 빠르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금리도 안정화됐을 때 지금 금리 대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별한 호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주식을 샀고요.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통화시장과 자금시장을 알게 되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아침 장 초반에 딱 장을 열어봐서 오늘 장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게 딱 명확하게 흐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인지를 아주 명쾌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시장 흐름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려갔다 올라오고 올라갔다 밀리고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대부분 이제 종목과 재료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죠. 이 회사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향후에 어떤 그 시장 영향력을 줄 것이고 이 회사의 지금 실적을 어떻고 물론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내용인데 투자를 하실 때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탑다운 방식이냐 바텀업 방식이냐. 탑다운 방식은 시장을 먼저 판단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업종을 판단해서 종목을 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효율적이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방법은 시장의 조그만 휘둘림에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올라갑니다.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탑다운 방식의 시장 접근 방법이고요. 바텀업 방식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먼저 기업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해서 그리고 나서 위로 가서 시장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변동성이 큽니다. 내가 시장 대응력이 좋아서 변동성 매매, 단기 매매에 굉장히 나는 적응 잘 돼 있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애청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족 여러분들의 이거를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주식 투자 업력이라고 하죠. 경력 자체가 5년, 10년 이렇게 크게 되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시장을 읽어내는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관계는 없겠지만 아직은 그 기준을 쌓고 있는 단계야 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께 권해드릴 때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보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단기 변동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으로 매매하는 수익률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수익이 납니다. 결국은 시장 흐름만 보고 있으면.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옆길로 많이 샜는데 일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채권과 연계된 흐름으로서의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 이유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채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기관이 매도한 것도 환율에 관련된 내용으로 매도를 한 겁니다. 이건 또 바뀝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그것도 예상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일본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 독일이 우리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고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자금시장과 통화시장을 알게 되면 주식시장의 흐름은 너무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좀 더 큰 이제 상수이죠. 제가 아까 변하지 않는 절대값인 상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수출 주도형 국가의 핵심 포인트는 수출과 무역 수지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변화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모든 매스컴에서 국내 수출과 무역 수지가 안 좋다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값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쯤 좋아질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좋게 나오기 이전 단계에서 주시장은 먼저 움직임이 진행됩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한국, 대만, 독일, 일본의 수출 데이터입니다. 이 수출 데이터를 잘 보실 때 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 네이버나 등등등 들어가면 각국의 수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수출 데이터는 전년 동월 대비 지금 5월 말이니까 4월 기준으로 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전년 4월이 수출이 100이었다. 근데 이번 4월이 수출이 80이었다. 마이너스 20이죠. 이 비율입니다. 그런데 2022년 3월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출을 시작해서 가장 많은 수출을 했던 월입니다. 당연히 모수값이 높겠죠. 작년에 수출이 너무너무 잘 됐기 때문에 기본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수출 데이터를 보실 때는 국내 지표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수출이 월등하게 잘 돼 있으면 당연히 플러스권이겠지만 작년 수출이 사상 최대 1년 기준으로 아마 7천억 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해서 600억 정도의 월간 평균 수출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안 좋다 하는데 대략 얼마냐? 500억에서 550억입니다. 물론 한 100억 불 사상 최대에 비해서 감소하긴 했지만 나쁜 데이터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해석의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보실 때는 작년 동월 대비해서 이번 달 흐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에 대해서 가감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국내 기준으로 해서 수출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수출 1월부터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 수출이 450억 불이었습니다. 2월 500억 불이었습니다. 3월 550억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500억 불이었습니다. 그럼 5월 아직 데이터 나오지 않았죠. 근데 보통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5월 20일까지 수출이 대략 한 32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수출은 월 말에 밀어내기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5월 수출 데이터를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20억 했기 때문에 월 말에 좀 밀어내기 있고 대략 500억이 좀 넘겠죠. 5월 수출 데이터가 한 500, 한 2, 30억 나오겠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에 550억, 500억, 그 다음에 이번 달에 520억.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그 수준에서 500억 내외에서 지금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수출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상방으로 턴하지 못하고 500억 내외에서. 하지만 나쁜 데이터는 아니다는 점. 이 흐름으로 우리나라 수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만이라고 해서 수출이 뭐 잘 되고 주시장은 좋지만 그 흐름이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대만의 수출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수출이 전체 그 수출적 측면에서 보면 비싸겠죠. 대만의 상황을 보게 돼도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수출 상황에서의 흐름이 이건 무역 수지이고요. 수출 흐름이 대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에서의 하방 경직이라고 하죠. 지난해 대비해서 수출이 감소한 상태에서 플랫하게 최근에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대만 수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수출 규모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들어와서 수출 규모가 완만하면서 플랫하게 평평하게 최근 상황 침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형태에서의 독일 상황에서의 수출 흐름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최근 시장 너무너무 좋죠. 일본 수출 어떻습니까? 수출이 감소세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전 세계 국가들이 특히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수출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독일 지난해 수출이 사상 역대 최대치였거든요. 1년 전에 일본 상황 어떻습니까? 일본 뭐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 일본 경제 위험하다. 일본 수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안 좋은 내용들의 뉴스가 지난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지난해 좋지 않았던 수출 대비해서 올해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데이터에서의
수출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7개월 연속 감소세 뭐 등등등 많은 얘기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대만, 일본, 독일은 제외하고요. 독일 자체는 평평하게 감소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만과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 분석했을 때 큰 차이 없습니다. 수출의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수출의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상황인데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무역수지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올해 중국과의 그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요게 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고요. 무역수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수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월이 최악이었죠. 120억 불 마이너스. 그 다음에 조금씩 개선됩니다. 보시면 120억 불 마이너스, 50억 불, 40억 불, 26억 불.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기준으로 해서 20일까지의 데이터는 발표가 됩니다. 43억 불이라고 합니다. 조금 줄겠죠. 왜 연말에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하니까. 하지만 지난달 26억 불에서 대략 이번 달에 한 30억 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무역수지 측면에서 아직 플러스로 반전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6월에도 마찬가지의 무역수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주 해피한, 아주 좋은 결과치에 판타스틱한 결과치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시장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의 지수 구간에서 시장의 흐름이 조금 더 진행돼야 된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대만 보겠습니다. 주시장 우리나라보다 좋죠. 무역수지 좋아지고 있죠.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의 무역수지 좋아지고 있죠. 독일의 무역수지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식시장에 대한 핵심은 무역수지입니다. 우리 시장이 대만이나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저평가, 움직임이 절제된 상태에서 흐름이 나타난 것은 무역수지가 주 원인입니다. 답을 찾았죠. 그러면 무역수지가 언제 개선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상승 전환 터닝 포인트의 지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중국과의 무역수지 규모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연도별 막대 그래프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이제 푸른색은 흑자고요. 올해 마이너스입니다. 요게 돌아서야 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반도체 수출이 좋아진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관계 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관계 개선 언제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수지 9월에 흑자 전환된다라는 내용들의 기사들이 오늘 장 많이 나왔습니다. 14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나오고 지금 뭐 전망치 각계 전문가들이 9월이면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거다라고 각 경제 채널들에서 지금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시장은 항상 데이터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움직이죠. 그러면 9월에 흑자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게 되면 8월, 좀 더 빠르면 7월 하순, 이때부터 이제 시장은 돌아서겠죠. 다른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오늘 금토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절대적으로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주식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미국은 대부분 간접 투자를 하죠. 직접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 60%가 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60%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펀드나 위탁되어진 기관에 맡겨져서 위탁되어진 기관에서 간접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접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맡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극보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부분 ETF 상품에 하는 것이고요. 배당 성향의 높은 투자를 주어지는 상품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가 2.5% 수준을 돌파하게 되면 돈의 이동이 나타나갑니다.
왜 2.5%냐? S&P 배당 지수 펀드 수익률이 2.5%입니다. 매년 바뀌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2.5에서 3% 사이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3% 이상의 금리를 나타나게 되면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10년 만기 미 국고채입니다. 지금 3.7% 하고 있습니다. 3%를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배당 펀드에 들어가 있는 돈을 빼서 은행에 넣겠죠. 왜? 금리가 3.7%인데 당연히 10년 만기 채권을 사야 되겠죠. S&P 배당 지수 펀드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거의 한 0.5에서 1% 정도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까? 당연히 돈이 이동합니다. 금리가 점진적으로 내려가서 3% 초반이나 3%를 깨게 되면 돈이 다시 안전한 배당 지수 펀드로 가게 됩니다. 안전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준이 되는 2.5에 3%의 S&P 500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이 안전한 주식들이죠. 500개의 S&P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뭐냐? 400개가 산업주입니다. 보통 이제 산업주라고 하면 뭐냐면 안정적으로 회사를 굴뚝주라고도 하는데요. 안정적으로 계속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굴뚝산업에 하면 포스코 같은 회사들이 되겠죠. 망할 일 없고 계속 돈 벌고 꾸준하죠. 주가는 뭐 정치 데이터 하더라도 400개가 그렇고요. 50개는 은행주입니다. 안전하죠. 50개는 운송업체입니다. 이게 S&P 500 종목의 구성 종목입니다. 안전하죠. 안전하기 때문에 배당 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2.5%입니다. 하지만 2.5%라도 간접 투자에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서 3%, 4% 가게 되면 돈이 은행으로 옮겨져간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에서의 흐름인 거고요. 오늘 금통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제 발표했던 것은 기본적인 요 흐름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기사에 많이 보시면 알만한 내용이고요. 뉘앙스를 봐야 됩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가 어떤 뉘앙스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지 그 뉘앙스를 한번 해석해 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출된 동결을 했지만 경제 성장률 3.4%고요. 물가는 비교적 안정됐습니다. 그 물가 수준에 있어서 가장 높았던 6.3%, 지난해 7월 대비해 3.5%면 굉장히 안정된 수준이죠, 지금. 하지만 이전의 평년 수준의 물가를 보면 2% 중반입니다. 아직도 약간은 높죠. 안정화됐지만. 데이터 측면에서 우려가 되나, 기존 의견 대비해서 5월에 이번에 의결문에 나온 통화정책 의결문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통화시장, 자금시장, 단기 변수에 흔들림이 있겠지만 미국에서 부채 한도 또는 은행권 최근의 문제들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단기 변수에 의해서 흔들림이 있겠지만 안정적이다. 시간차를 두고 회복 가능성이 있다. 이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부진한 지표 또한 시장 상황 개선 시 상향화하겠다는 열린 내용의 메시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면에 있는 의도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흐름 자체에서의 상황은 현재 나와져 있는 데이터들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이 좋아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열어놨습니다. 기존까지는 다른 메시지입니다. 기존까지는 좀 우울한 메시지의 내용들을 많이 발표했거든요. 지금은 데이터는 안 좋지만 열린 내용에서의 흐름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잠깐 아까 제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이제 국내 투자자의 매수 매도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왜 샀을까요? 왜 외국인들이 오늘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매수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한국의 금리입니다. 수익률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의 금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달러입니다. $1. 외국인들이 왜 오늘 시장에서 주식을 샀고 어제도 부분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리 편차로에 해외 자금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식권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대비해서 안정시장으로 갔을 때 금리의 스프레드, 갭, 편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주초에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매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매도를 했을까요? 외국인이 매도했던 것은
미국 금리가 이번 주 초에 급격하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이 박스 내에서의 흐름을 돌파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왜? 편차가 줄어들어 버렸죠. 미국 금리는 올라가고 이때 우리 금리는 여기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금리는 정체돼 있고, 그럼 당연히 편차가 커진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관망하거나 일부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럼 오늘 어제 왜 샀느냐? 오늘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우리나라 금리는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백틱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어제 종가가 3.5%였는데 오늘 3.6%입니다. 0.2로 올라왔습니다. 원빅이라고 합니다. 원빅이 움직이는 장은 1년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오늘 장 원빅이 움직이면서 채권 시장에서 금리의 움직임은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주식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뭐 한 7, 80포인트가 움직인 충격이 있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편차가 최근에 줄어드는가 싶더니 우리 금리가 확 올라가면서 다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또 올라가겠죠. 기관이 왜 팔았을까요? 기관은 환율에 민감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환율을 사고 팔고 합니다. 환율이 올라갑니다. 최근에 기관이 계속 샀었죠. 왜? 환율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기관이 샀지만 오늘 환율이 7원, 8원 크게 올랐습니다. 기관은 기계적으로 매도합니다. 외국인은 기계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 매도가 상황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장은 어떻게 되느냐? 내일장은 달리 움직입니다. 금리 상황 하에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의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을 한 번 더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해서만 판단한다면 내일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은 매수 강도가 줄어들든가 관망하는 상태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단기간 내에서 환율 시장의 흐름 자체가 최근 내에서의 저항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흐름들 상황에서. 그래서 환율 자체는 내일장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입니다. 그럼 내일은 기관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종목별로의 흐름을 봤을 때도 오늘 하이닉스가 좋아서 외국인들이 샀겠습니까? 당연히 채권을 투자하기 위해서 환전하고 채권 투자하는 과정에서 주시장에 들어온 돈이 살 종목을 찾다 보니 하이닉스가 꽂힌 겁니다.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종목 간의 상승세가 오늘보다 더 늘어나겠죠. 상승 종목에. 이러한 흐름들이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의 내용으로 시장을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으로 들어가서 우선주 얘기를 했죠. 이제 우선주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우선주 거래가 안 되고요. 투자 메리트 측면에서 별로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우선주가 가는 때가 있거든요. 우선주가 특이 성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우선주라고 하면 의결권은 없는 대신에 배당을 1% 더 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당 투자 목적과 본주와 구주와 괴리율로 인해서 스프레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주를 매도하고 우선주를 매수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매매 방법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기간을 오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차 거래에서 비용 이자 비용이 나갈 수도 있고요. 주식 선물을 가지고 매도를 하더라도 롤오버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구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줄어들고 커지고 하는 과정에서의 스프레드 차익거래 형태의 스프레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배당을 투자한 우선주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괴리율 큰 종목들 순으로 해서 이제 최근의 자료는 아니고 2월 달에 이제 나온 자료인데요. 이렇게 괴리율이 크면 다시 괴리율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거는 너무나 간단하고 누구나 알고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리고 미세한 흐름에서 수익률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디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겁니다. B의 형태입니다. 시장에 주도 업종이 없고 틈새장에서 움직이는 우선주들이 있습니다. 이상 과열 급등 현상들을 보여주는
우선주들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흘러가는 형태에서의 우선주들이 움직일 때 이상하게 우선주가 이거는 이슈도 없고 구주보다 가격이 비싼데도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트렌드를 가지고 일정 시점에서 그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중공 우선주입니다. 구주와 가격을 판단해 볼 때도 굉장히 10만 원대죠. 그 우선주가. 그리고 뭐 일양약품이나 하나라든가 뭐 등등등 이 종목들 흐름이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전의 흐름에서 삼성중공 우선주가 움직였던 시점의 종합지수와 흐름을 한번 비교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때 삼성중공 우선주가 굉장히 세게 올라갔죠. 지수 정체 시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짧은 구간이지만 방향성 없고 혼란스러운 장 상황에서 움직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지수가 정체되어 있는 시기에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수가 정체되었을 때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장도 지수가 정체되어진 흐름에서의 시장 상황, 첫 번째 조건식이 맞아가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서 돈은 항상 어떤 이슈, 테마, 분위기의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슈도 없고 테마도 없고 흐름도 없다. 뭔가에 투자되어서 시장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질 때 우선주, 그간의 기간차를 두고 굉장히 오랜 기간 쉬어주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삼성중공 우선주,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극도로 작은 종목입니다. 주가는 뭐 16만 원, 17만 원 하지만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입니다. 많이 거래되면 만주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차원에서 이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시라는 측면이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량 최근에 바닥권에 들어오고 있죠. 1차 시그널 크게 움직였다 밀렸죠. 제가 모든 주가의 움직임은 첫 번째 시그널을 주면서 주가 빵 떴다 밀린다고 그랬죠. 기간차로 밀리든 가격으로 밀리든 사람들이 신호를 주는 겁니다. 나 움직일 거야. 당장은 아니지만. 그럼 그때부터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 종목의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 늘어나고 있고 움직임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의 상황 대비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죠. 그럼 삼성중공 우선주만 보느냐? 아니죠. 어제 오늘 우선주 중에서 현대건설 우선주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기존까지는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대장입니다. 바뀌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제 오늘에서 현대건설 우선주가 특이한 내용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거래량도 이 종목 늘어나고 있죠. 어제 18%. 아마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장중에 18%가 움직임에서 이 그림을 떠왔지만 이 이상 움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우선주. 현재로서는 이게 먼저 가고 있는 선도주이죠.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흐름 자체가 좀 더 이어지게 되면 주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우선주들이 동반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이슈, 테마, 그리고 전체적인 매기가 없는 상태에서 우선주로의 흐름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시장을 이해하시고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우선주가 움직이는데 이런 장들에서 움직이고 이런 종목들이 이때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나의 테마, 그룹핑 되어져서 움직임이 나타나는구나. 하지만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 목적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흐름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정체되어진 흐름의 시장에서 절제된 지수 상황에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고 이해하시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일부 우선주에 대해서 뭐 한두 주 정도로 해서 투자 목적 측면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패턴과 흐름과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가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너무 이 내용이 많고 좀 어렵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번에 다 이해하면 천재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시장 이슈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저와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신다면 조금씩 제가 20년 이상 시장에 있으면서 수업료 내면서 배웠던 부분들, 그리고 선배들로부터 질타 들으면서 배웠던 내용들, 술자리에서 제가 접수했던 내용들 여러분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가신다는 측면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셨고요.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